사막을 모래의 바다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그냥 진부한 은유가 아니라 생명 없는 모래를 생명으로 가득 찬 거칠게 출렁이는 바다로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의 숨겨진 바람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갑자기 모래바다 한가운데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진짜 수역이 나타나는 걸 본다면 그런 생각이 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아직 비교적 작은 저수지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중국처럼 빠른 속도로 사막 개발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쯤에는 진짜 바다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작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은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과 이스라엘은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는 정반대지만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서로 닮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하시고 저희와 더 가까워져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중국 사막의 물고기 프로젝트. 중국인들은 지구에서 가장 넓고 척박한 사막 중 하나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타클라마칸 사막조차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사막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2위의 모래사막이자 캐러밴들이 목숨을 잃은 사례로는 세계 1위를 기록한 지역입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바도 딱 그에 걸맞게 고대 위구르어로 해석하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지역은 물이 거의 없어서 물고기를 기르는 건 고사하고 농업 자체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지만 중국은 그런 곳에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와 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해양생물들까지 들여왔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 처음으로 옮겨진 생물은 골든 폼프렛, 바리과 어류, 망둥어 등 치어 10만 마리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규모로 물고기를 옮기기 전에 적절한 사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밀한 연구가 전용 수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쏟아부은 노력과 자금은 헛되지 않았고 치어들의 생존율은 짧은 시간 안에 거의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막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최대 2,300달러로 이는 현지에서 부유하다고 평가받는 농가들의 평균 수입보다도 800달러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주요 양식지가 된 곳은 보스텐호, 우룽구르호, 사이람호라는 세 개의 염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핏 보면 황당무계한 사막에 물고기를 키운다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이 된 걸까요? 사실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기술적인 해결책이 뒷받침되어야 했는데요. 먼저 이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데 이것이 일부 해양생물에게는 오히려 이상적인 환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필요한 수온을 섭씨 20도에서 30도 사이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지능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물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실 타클라마칸 사막 북서부에는 광활한 솔론차크 토양의 습지가 있고 이곳의 물은 알칼리성에다 염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해양생물에게는 이런 물이 생존은커녕 번식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연구진은 이 물을 양식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세균들을 선별하고 조합해 솔론차크 지역의 물에 투입함으로써 물의 성분을 바꾸고 일반적인 바닷물과 비슷한 상태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 아래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이후 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실험 문제가 해소됐을 뿐 아니라 물고기와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의 수산물 생산 상황은 불과 2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중국 북서부의 많은 사람들은 생선 맛이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지 시장에 온갖 해산물이 넘쳐나고 일본이나 핀란드 같은 전통적인 해양 국가로도 수산물이 수출될 정도입니다.
현재 이 사막과 솔론차크 토양 위에 조성된 수영 면적은 7만 5천 헥타르를 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계속 확장 중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이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18만 4천 톤에 달했고 매출은 5억 3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죠. 2025년에는 물고기와 해산물 판매를 통해 30억 달러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 지역의 어업 부문에서는 6개의 대형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이들 기업이 생산한 수산물은 물고기 41만 4천 마리, 중국 털개 30만 5천 마리, 새우 480만 마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이람호에서 양식을 시작한 한 기업의 험난했던 성공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건 1998년이었고 그해 냉수성 어류인 히메카와마스를 처음으로 방류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상황은 매우 암울해서 치어의 생존율은 겨우 3%에 불과했습니다. 생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연구자들은 말 그대로 현미경 앞에 붙어앉아 물고기와 그 서식 환경을 오랜 시간 끈질기게 연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특수한 기술이 개발됐고 그 기술을 도입한 결과 10년 만에 생존율은 36%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냉수성 어류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수출업체로 성장했고 국내외 시장에 매년 약 400톤의 고급 어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이 각자 자신들의 업계에서 독특한 틈새 시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특정 수산물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양식장은 2023년에 새우 사육에서 사상 최대 수확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열대어인 하타 어류 양식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기업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틸라피아 양식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였다고 하죠. 틸라피아 양식은 수익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67헥타르 규모의 양어장을 조성해 무려 65만 마리의 틸라피아를 사육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북서부에 한때는 그저 사막에 불과했던 지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중국인들은 다시 한번 끈질긴 노력과 현대 기술을 통해 모래의 바다마저도 풍요로운 수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막의 양어장. 한 유럽인이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열차를 보고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최신 고속철도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너무 빠르고 쾌적해요. 그 말을 들은 일본의 한 노년 여성은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요? 50년쯤 지나면 그런 것도 그냥 당연해져요.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키부츠에 사는 사람들도 중국인이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물고기랑 새우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선 사막에서 물고기를 기른다 해도 이젠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물론 네게브 사막은 고비나 타클라마칸 같은 대형 사막에 비하면 훨씬 작지만 그래도 면적은 1만 3천 제곱킬로미터로 이스라엘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네게브 사막은 농업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극도로 힘든 곳이죠. 그런데 지중해와 홍해에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이 왜 굳이 사막에서 물고기를 키워야 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6년에 이스라엘에서 잡힌 물고기 16,000톤 가운데 지중해산은 고작 6%였고 홍해산은 1%도 안 됐습니다. 물론 갈릴리호처럼 내륙 수역에서 잡힌 물고기까지 합치면 2% 정도를 더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 겨우 9에서 10%밖에 안 되죠.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물고기는 어디서 잡혔냐고요? 바로 사막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시작된 게 무려 1930년대였다는 사실이죠. 최초의 시범 프로젝트는 지중해 바로 인근의 모래밭에 연못을 만들어서 유고슬라비아에서 수입한 잉어를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뚜렷이 깨달았죠. 모래만으로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모든 연못 바닥을 점토나 방수 기능이 있는 다른 자재로 덮어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연못을 시작으로 네게브 사막에는 약 100제곱미터 규모,
깊이 1.5에서 3m 정도 되는 작은 저수지들이 이어진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각각은 작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헥타르당 5에서 10톤의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의 어업 개발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더 크고 더 깊은 저수지 건설로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이들 저수지의 어획량은 헥타르당 10에서 20톤까지 증가했습니다. 물론 양식에서 가장 큰 난관은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지하수층에서 물을 끌어 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하수의 자연 충전 속도를 넘어서면 물을 끌어 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 물이 완전히 고갈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지하수층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물의 양은 연간 6억 세제곱미터가 아니라 3억 6천만 세제곱미터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부족한 물은 해수를 담수화해서 충당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이 담수화된 물은 농업과 식수로 쓰이는 전체 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거기서 등장한 해결책은 바로 폐수 재활용이었습니다. 물을 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한 대형 정수처리 시설이 수십 곳에 건설됐습니다. 이렇게 폐수를 정화함으로써 총 공급 가능한 물의 양이 약 6억 6천만 세제곱미터나 더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지하수층에서 뽑아 쓰던 최대치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더 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하죠. 담수화된 물, 지하수, 그리고 정화된 재이용수까지 있으니 지금 시점의 모든 수요는 충분히 충족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죠.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업이나 양식 산업의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게브 사막의 지하 15에서 30m 아래에는 항상 약 40도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풍부한 수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수온은 농어, 도미, 구피, 흰동가리 같은 다양한 어류를 기르기에 딱 알맞은 환경인데요. 물론 이런 밀폐된 양식장에서는 물의 상태를 항상 관리하고 물고기에게 먹이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용 컴퓨터 프로그램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비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오염된 물은 배출되고 깨끗한 물로 교체됩니다. 또 사용한 물은 바로 옆 수조로 옮겨져 특수한 세균에 의해 정화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안선에서 300km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바다를 만들어내는 마치 성경에 나올 법한 기적 같은 일을 현실로 이뤄낸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